결혼식 날 저는 웃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편하게 웃던 순간이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국내 5대 그룹 안에 드는 한성그룹의 장남.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성실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무기력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 앞에서만 의견이 없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함정숙 여사, 한성그룹 선대 회장의 아내, 회장의 유언대로 회장 자리를 아들 재훈에게 넘겼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그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룹 내 이사진 절반이 그분 사람이고 회사 내 모든 주요 인물은 모두 어머니가 직접 심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그분은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니?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들은 척도 못하고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지방 국립대 출신.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셨습니다. 재훈 씨와는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을 고름으로써 딱 그만큼의 반항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반항이 저를 이 집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오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어이, 이거 사. 이것이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끔은 호칭도 없이 그냥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은 새 옷을 사입고 오셨습니다. 사돈에 대한 예의를 차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이런 자리에 꼭 나왔어야 되니? 저희 부모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셨습니다. 딸 시집 보내려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이겨보겠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자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재은. 저보다 4살 아래였는데 어머니를 꼭 빼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김새만이 아니라 성격까지요. 아가씨는 그룹 계열사 한 곳에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올케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니 대접을 해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처음부터 그냥 호칭도 없이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는 한 팀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든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고
한 명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한 명이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것처럼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집안급도 안 맞고 마음에도 안 드는 저를 며느리로 들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며느를 들여놓고 아들을 맘대로 휘두르실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면서 나중에는 아들 말을 들어준 것처럼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고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을 다 놔두고 직접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명절 음식은 준비할 게 많으니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냥 저를 힘들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을요. 저는 새벽부터 어두운 주방에서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 이 집 주방은 저희 친정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최신 빌트인 기기들이 가득했지만 저한테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지 그 걱정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처음 해보는 거라 열심히 했지만 모양이 조금씩 삐뚤어졌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도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계속했습니다. 7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쟁반에 담아놓은 전을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쟁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전이 대리석 싱크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도대체 친정에서 뭔 배워온 거야? 이게 뭐야?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때 아가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오빠는 왜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전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신데 그 소리에 모두 나와서 저를 보고 놀라시면서 같이 치워주시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혼자 하게 놔둬 도와주지 마. 이 집안 며느리니 며느리가 직접 해야지 라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일하시는 분들은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아가씨한테 구박을 받으며 1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를 나흘 만에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몸조리가 다 뭐야? 옛날엔 애 낳은 당일에도 밥 차렸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랫배가 당겼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못 안는 거였습니다. 박씨 집안 아들이야. 너 같은 것이 애를 어떻게 키울지 뻔하다. 이리 내놓아라. 박씨 집안 아들이야. 너 같은 것이 애를 어떨게 키울지 뻔하다. 이리 내놔라. 우리 집안 방식으로 키워야지. 장차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내까짓 게 어디다 손을 대냐며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였는데 저는 그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라면
이 아이의 어미인 내가 이 집에서 아무 힘도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빼앗긴 채로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 집사, 한성그룹 선대 회장 때부터 이 집 안살림을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마리 집사지, 그룹 일가의 재산 흐름, 별장 관리, 비공개 계좌, 심지어 일부 비공식 거래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좋은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5년 차 어느 날 저는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어머니가 키우시던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화분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오신 어머니가 제 뺨을 쳤습니다. 짝! 저는 넘어질 뻔하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어떤 화분인 줄 알고 함부로 손 떼서 깨먹어! 이게 어떤 화분인 줄 알고 함부로 손대서 깨먹었냐며 소리치셨습니다. 주방에서 정 실장이 뛰어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참아야 하는 이유가 아들 준혁이라면 준혁이를 위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믿을 단 한 사람, 남편이란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늙어갈 사람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그늘이 닿지 않는 곳, 그 사람이 끝내보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처음으로 강 집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방 앞을 지나고 있는 그에게 커피잔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커피 한 잔 하세요. 그가 아무 말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그런데 강 집사는 그 이후로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친절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말이 없고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강 집사는 선대 회장님이 직접 발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강 집사는 22살이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선대 회장이 그 총명함을 눈여겨봐서 직접 가르치고 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30년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신임한 건 그가 충성스럽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말을 건 건 커피를 준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집사가 정원을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앉으셔도 돼요. 그가 잠시 주저하다가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작은 사모님, 이 집에서는 보이는 것만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가 어쩌면 내 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준혁이가 5살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준혁이를 당신 방에서 재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자가 귀엽기도 하셨겠지만 저한테서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더 컸다는 걸 압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가 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방 문을 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 지금 막 잠들었어. 들어오지 마. 어머니, 준혁이가 저를 찾잖아요. 방금 잠들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준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어머니가 전화로 나누던 말들, 아가씨가 서류를 들고 드나들던 날들, 남편이 사인을 했던 서류들, 어떤 게 중요할지 몰라 다 적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많았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회사법, 상속법, 주식과 지분에 관한 책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시게, 아가씨가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낮에는 여전히 야단맞고 무시당하고 이름 없이 불렸습니다. 밤에는 읽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 집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건 게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제 옆을 지나치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달 말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아요. 안건 중에 사모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이지만 이사회 안건 사모가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남편 씨 책상 서랍 안에 이사회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 안건,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물산의 지분 일부를 어머니 명의의 재단으로 이전하는 안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공헌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재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아가씨 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안건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정원에서 강 집사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한 재단 이사진이 바뀐 게 언제예요?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놀란 건지 아니면 드디어 왔구나 싶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때 누가 바꿨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성물산 쪽 법무법인에서 진행했습니다. 아가씨 쪽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짧고 조각 같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 열려있는 캐비닛, 자리를 비운 시간. 저는 그 틈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사모님은 왜 모든 걸 참고 계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때문이에요. 준혁 도련님은 이 집에서 자라면 이 집안 사람이 됩니다. 그걸 왜 걱정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머니 사람이 되겠죠. 강 집사가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알아요. 선대 회장님은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집은 결국 진짜 주인을 찾아간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했습니다. 결혼 8년 차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2달 정도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 2달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매일 오지는 않았고 남편은 출근하면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강 집사와 제대로 된 대화를 처음 나눈 게 그 2달 사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답게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3번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강 집사님, 혹시 회장님, 유원장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칼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집행된 내용이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사모님,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때 돌아봤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가 오래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것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강 집사가 알고 있다는 것,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 집사가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며 건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펼쳤습니다. 주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 회장님 법률 대리인이었던 분의 직원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넣고 내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준혁이 학교 상담을 핑계로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허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강 집사님이 보내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모님.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엇부터 들어야 할까요? 그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은 두꺼웠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무엇을 원해서인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아니길 원하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선대 회장 박동진. 그분은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꺼낸 파일 안에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집행됐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부만 집행됐습니다. 일부만. 네. 함정숙 여사께서 나머지 내용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성그룹의 지분 구조를 세 갈래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함정숙에게 회사 지분 10%, 둘째, 장남 박재훈에게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25%, 셋째, 차녀 박재은에게 지분 10%, 넷째, 나머지 지분 5%를 장남의 배우자에게 신탁 보관하도록 한다. 단 조건은 장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그 신탁을 해제하여 자녀에게 귀속시키도록 한다. 저한테 신탁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5%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요. 준혁이 크면 가져갈 5%의 지분. 그래서 아기 때부터 준혁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격 없는 며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럼 지금 그 신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정숙 여사께서 박재훈 씨 위임장을 이용해 신탁 자산의 운용 권한을 사실상 본인 앞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내미는 서류에 아무 말 없이 사인하던 모습,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바로잡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3가지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첫째, 박재훈 회장님의 협조. 둘째, 신탁 원본 서류. 강 집사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간.
작은 사모님이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8년을 버텼습니다. 몇 년이 걸린다 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분을 내 앞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강집사을 다시 만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만났어요. 어떠셨습니까? 혹시 신탁 서류 갖고 계세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맡기셨습니다.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때가 되면 사용하라고. 강 집사님,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도와주실 거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준혁 도련님을 이 집 진짜 주인으로 세우실 거라면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어머니와 아가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셋째, 모든 움직임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 강 집사가 세 번째 원칙을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기려면 떳떳하게 이겨야 해요. 결혼 9년 차, 저는 어머니 모르게 두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경영학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준혁이 재우고 나서 새벽마다 들었어요. 재무제표 읽는 법, 주식 구조 분석, 기업 지배 구조. 처음엔 절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들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물건을 던진 날들, 뺨을 때린 날, 날짜, 시간, 상황 모두 적었습니다. 강 집사가 말했습니다. 왜 기록하세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무렵 아가씨가 한성물산 관련 서류를 어머니 명의 재단으로 넘기는 작업을 슬그머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 집사가 그 사실을 알고 제게 귀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박재훈 회장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제대로 마주 앉은 게 재훈 씨, 응, 한성물산 지분 이전 건 알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 재훈 씨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준혁이 한테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나중에 이 회사 물려받을 때 제대로 물려받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준혁이 몫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하면 되냐고 물은 게 저는 남편에게 지분 이전 안건에 동의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보류하라고
남편은 다음 이사회에서 그 안건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녁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더 검토하고 싶어서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말대꾸를 하고 회사 일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가 제 옆을 지나치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혁이가 그날 저한테 왔습니다. 잠들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회사 물려받아야 해?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고 싶으면 받는 거야. 싫으면 안 받아도 돼. 할머니는 꼭 받아야 한대. 저는 준혁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준혁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준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고, 이 아이 때문에 움직이기로 했고, 이 아이 때문에 이길 겁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야단을 맞았고, 여전히 이름 없이 불렸습니다. 달라진 건 제 안에 단단함이었습니다. 전에는 야단을 맞으면 그 말이 가슴에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모님, 신탁 서류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들려면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강 집사님이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대 회장님이 서명하신 공증 서류가 법원에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큰 사모님 측에서 열람을 막아두셨어요. 그럼 서류를 볼 수는 없나요? 볼 수는 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분이시니까요. 그걸 입증하면 되는데 문제는 열람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큰 사모님 쪽에서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럼 작은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신청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쪽에서 바로 알 수 없도록 가을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가을에 일본에 10흘 정도 머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강 집사가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주로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지난 12년 동안 신탁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아가씨 법무법인이 어떤 경로로 개입해 왔는지, 재단 명의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 그는 이 모든 걸 서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다 갖고 계셨어요? 선대 회장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언젠가 잘못된 일은 바로잡을 날이 올 거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처음 커피를 주시던 날, 그날 생각했습니다. 혹시 잘못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다고.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집사가 진짜 내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상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게 어느 날 불쑥 집에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준혁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들어오면서 집안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강 집사가 있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기요, 요즘 강 집사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해요? 저는 준혁이 공책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살림 관련해서요. 왜요? 대답도 없이 아가씨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보고 특별히 뭘 찾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준혁이 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방에 가서 해. 준혁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이상하게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가 옆에서 시키는 사람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라며 비웃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훈 씨가 어머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왜 그러냐고? 아가씨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시선을 내렸을 겁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간 날 밤 강 집사를 불렀습니다. 아가씨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작은 사모님과 거리를 두는 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은요? 한 변호사님을 통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집사님, 혹시 아가씨가 집사님을 압박하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압박을 버텨왔습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가 일본으로 떠나셨습니다.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짐을 들어드렸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열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승우 변호사가 열람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선대 회장 박동진의 서명, 공증인 도장, 날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6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으니까요. 강 집사가 보관하던 원본 서류와 법원 등록 사본을 대조했습니다.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신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2잔 만들었습니다. 한 잔을 남편 앞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 아버님 유언장 본 적 있어요? 남편이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없어. 어머니가 다 처리하셨다고 했어.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준혁이 때문에요. 남편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저는 준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준혁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살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의 무게를 모른 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이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걸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강 집사가 거실 복도에서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다음 단계 준비됐다고 하십니다. 저는 앞을 보고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머니가 지인 모임으로 이틀 외박을 하신 날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출장이 있었어요. 집안에 저와 남편 그리고 준혁이 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남편이 서류를 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 오늘 얘기 좀 해요.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강 집사를 만난 것, 한승우 변호사를 찾아간 것,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남편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겨두셨어? 네. 어머니가 알고 계시면서 집행을 안 하신 거야? 네. 또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가 제 앞으로 된 신탁 지분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과 지분이 같아지고 회사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이후에 당신 지분도 서서히 넘겨가려고 하겠죠. 그럼 당신 아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준혁이한테 제대로 가야 할 것들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막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있어요. 저는 한승우 변호사를 남편에게 연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명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서명을 보면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 흐름 자료를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법무법인이 개입한 경로, 신탁 자산이 재단으로 옮겨진 내역, 어머니 명의로 바뀐 운용 권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남편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과정이 선대 회장님 유언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한 위임장이 이렇게 쓰인 거야? 네. 남편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사흘 만에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어머니와 아가씨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앉아봐. 남편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닌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변호사 만났잖아. 재훈아, 내 아버지 유언장 뒤지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남편이 어머니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면 쟤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신 게 아버지 뜻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뒤에서 부추긴 거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남편을 부추겨서 집안을 망치려 들어 저의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라.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집사에 당장 끌어내.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때 남편도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딱 한마디. 남편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에 어머니와 아가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니까짓게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라며 낮은 소리로 비웃듯이 발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 그동안 적어두었던 것을 가지고 나와 펼쳤습니다. 저에게 손찌검을 하신 일 막말하고 무시하신 일 등 그동안 하신 일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황당하고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이깟 걸로 뭘 하려고 라며 비웃으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여론을 시끄럽게 만들 순 있겠죠. 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오빠랑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은아, 오늘은 그냥 가. 뭐? 오늘은 그냥 가라고. 아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고 봐 오빠.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짚으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니 집안이 이 꼴이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강집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요? 주식 지분을 조금씩 사모으로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를 몰아내기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물밑에서만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가씨가 뒤로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는 걸 강집사가 알려준 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가 움직이고 있다면 어머니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재훈 씨 회장 자리를 향하고 있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 구조. 선대 회장 유언대로라면 재훈 씨 25%, 어머니 10%, 아가씨 10%, 저한테 신탁된 5%, 나머지 50%는 기관과 소액주주, 어머니와 아가씨가 손을 잡으면 20%였습니다. 재훈 씨 25%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뒤로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면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승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아가씨가 지분 매집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강 집사가 알아보고 있어요. 변호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집사가 귀띔해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한성그룹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쪽이 접근하지 않은 이사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서로 밑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어머니는 이사진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셨고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파워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집사가 아가씨 법무법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날이 잡혔습니다. 안건은 공개된 것만 3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가 말했습니다. 비공개 안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 새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오늘이군요. 어머니와 아가씨가 준비해온 것의 끝이 여기였습니다. 언제예요? 열흘 후입니다. 지분은 얼마나 모았대요? 강 집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10%, 아가씨 기존 10%에 매집한 것 더해서 약 7%, 합치면 27%로 보입니다. 거기에 그쪽 편으로 돌아선 이사진들 것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보한 것만으로도 재훈 씨 25%를 넘는 숫자였습니다. 거기에 이사진 일부를 어머니 쪽으로 끌어당기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숫자를 다시 적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27%, 재훈 씨 25%, 저한테 신탁된 지분 5%, 제가 매집한 지분 1.2%, 합치면 25, 51.2, 31.2%.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쪽 편의 이사진들이 몇 %인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이라 이걸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신탁 지분이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제 이름으로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승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회 전에 신탁 지분 효력 확인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사회 전날까지 법원 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한테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이사회가 자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을 배웅하고 저도 이사회 참석 준비를 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3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쪽 끝에서 어머니와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으로 어머니가 네가 여긴 왜 왔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회의 참석 왔습니다 말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사회야. 오늘은 주주총회 날이라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타나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참관 요청했어요. 사전에 통보됐을 거예요.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공개 안건 3가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로서 추가 안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측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현 회장의 경영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 의결로 회장직 해임을 상정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측 이사가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회 의결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분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 측이 지분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함정숙 10%, 박재은 기존 10%, 박재은 추가 매집 7%, 총 27%입니다. 거기에 이사진들의 추가 지분 5%를 합치면 총 32%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 신탁 지분과 새로 매입한 걸 합해도 31.2%, 0.8%가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아직 신탁 지분 확정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은 밀려나는 거였습니다. 남편 측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박재훈 25%, 그때 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임 안건 의결 가능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급하게 제 쪽으로 왔습니다. 확정 서류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승우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추가 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결정문 있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말했습니다. 신탁 지분 5%, 의결권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추가로 제 지분 1.2%입니다. 그때 어머니 쪽 변호사가 저희 쪽이 0.8%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함정숙 여사님의 의결권으로 회장 해임 승인해 주십시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추가 안건 상정 요건 충족으로 박재훈 회장을 해임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뒤쪽에서 잠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집사였습니다. 제 지분 1%도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던 아가씨와 이사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쪽을 한번 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제 눈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뒤따라서 아가씨도 나갔습니다. 의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저와 남편 한승우 변호사
그리고 강 집사만 남았습니다. 강 집사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10년이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 집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집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입가에 미소만 살짝 띄우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이사회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강 집사님께 어떻게 할지,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시지는 않을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대하실지. 집에 돌아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집사가 처음 제 옆에 앉았던 그 벤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낳고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이를 갈았던 날부터, 커피 한 잔을 건네던 날부터, 노트에 기록을 시작하던 날부터, 새벽마다 혼자 책을 읽던 날부터, 그 모든 날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우선입니다. 이름 없이 불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어이, 이거 사. 그 시간들을 견뎌낸 건 제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있었고,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주신 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가을밤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웃고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아가씨는 다시 반격을 준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남편과 이렇게 앉아 웃을 수 있는 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최우선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